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라고 하게 되면은 글쎄 전기 전반적인 설비 또는 계통을 다 따져봤을 때 사람의 심장하고도 이제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변압기 내용을 모르고서는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따기가 사실상 좀 어려워요. 실기시험까지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문제 출제 빈도수도 글쎄요, 전기기기 파트 안에서 보게 되면 유도기하고 변압기가 이제 가장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또 전력공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장 변압기다라고 하는 거죠.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가지고 제작이 된다, 또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운용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전자유도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뭐 L dt분의 di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그 수식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에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될 거냐?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철심이 있는 거예요. 철심이 있는데 이 철심을 우리가 편의상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이게 자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속이 지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습니다. 이런 형태로 코일을 감아요. 오른쪽도 이제 코일을 감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럼 왼쪽, 오른쪽에 코일을 감았다라고 했을 때 왼쪽에 감은 게 N1이고 오른쪽 감은 게 N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N1, N2 형태로 해서 코일을 감아서 이제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제 정연파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파 교번 기전력이 이렇게 이제 표현됐을 때, 그게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색칠해져 있는 부분은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색칠되지 않은 부분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표현한다면, 플러스 방향으로 표현된 이 에너지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V1에 해당하는 전압이 이렇게 걸리죠.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그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은 여러분 철심에 코일 감고 전류 흘려주게 되면 그 철심에서 자속 발생하는 여자 현상이 발생하죠. 즉 자속이 발생할 것이다. 자속이 어디로요?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류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자속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돌겠죠. 자로, 즉 철심을 타고 이렇게 자속이 돌게 된다. 그럼 자속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돌아서 2차 측 코일과, 즉 N2번 감긴 코일과 쇠교를 하게 되고, 쇠교를 하게 되면은 기전력이 발생해야 되죠. 그럼 그 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자, 기전력에 관련된 수식이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전력이라고 하는 결과값은 자속이라고 하는 입력값에 대해서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즉 이 코일의, 즉 N2라고 표현된 코일의 자속이 쇠교해서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무슨 방향? 자속과 반대 방향. 자속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기전력 값은 2차 측이겠죠. 그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기전력 방향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서 돌려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V2에 해당하는 전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1차 측에서도 코일의 전압이 만들어지게 돼요. 마이너스 L dt분의 di.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발생하는데 그때 전류와 자속의 비례상수가 여기에 나타나고 그게 L이에요. 그래서 전류값 I는 L과 반응하여 전압이 만들어지는데 그 들어오는 전류값 대비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그럼 전류가 전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은 아래에서 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압기의 어떤 전압 또는 전류 관계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문제를 풀고 또 저랑도 대화도 하셔야 되고 하다 보니 약속을 하나 해보죠. 지금 현재 이건 이제 변압기가 운전되는 상황을 간략하게 지금 표현된 건데 우리가 왼쪽을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면 1차, 오른쪽은 2차 이렇게 표현하고 자 별다른 어떤 그 문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왼쪽은 전원측, 오른쪽은 부하측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왼쪽이 고압이다, 오른쪽이 저압이다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문제에서 숫자를 주었을 때 만약에 이런 변압기가 표현됐을 때 1차 전압과 2차 전압이 있을 때 1차 전압, 2차 전압이 있을 때 1차 측 전압이 높고 2차 측 전압이 낮으면 왼쪽이 고압측, 오른쪽이 저압측이고 1차 전압이 낮고 2차 전압이 높으면 오른쪽이 고압측, 왼쪽은 저압측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1차, 2차 전원, 부하라는 개념 잡아서 설정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약속이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압기 형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됐고, 여기서 하나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요. 보시다시피 2차 측의 전기 에너지가 나오려면은 미분이 돼야 되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자속의 변화가 있어야만 전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시간에 상관없이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는 직류분은 사용하면 여기서는 2차 전압이 나오지 않겠죠. 변화량이 없으니까요. 그거 하나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압기 기본 형태를 이제 봤는데 이쪽 하나 더 보죠. 그러면 여기 반대 방향 안 봤네요. 반대 방향으로 표현되면 전류가 아래로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자속도 반대로 나타나겠죠? 전류 이제 이쪽도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돌고, 그렇죠? 플러스 방향일 때, 마이너스 방향일 때는 이렇게 돈다.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계속 진행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변압기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유도기전력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기전력을 이제 만들어 주는데, 이게 이제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을 설정을 해서 또 이용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기전력의 이름이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플레잉 법칙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유기기전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문자 1호에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차 측에 가해진 전기 에너지가 있어요. 그 전기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V1 형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뭐 VM 사인 오메가 T 뭐 이런 형태로 표현 되겠죠. 그 다음에 전류가 그래서 흐를 것이면 IM 사인 오메가 T 뭐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속이 발생하면 파이M 뭐 여기서 뭐 사인이다 코사인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간단하게 그냥 사인으로 그냥 놓을게요. 사인이든 코사인은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결론식에서는 사인 코사인을 가지고 표현되지는 않은 거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가지고 나타난 전기 에너지가 있는데 얘가 이제 2차 측의 코일과 쇄교한다라는 거죠. 넘어오는 자속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전력식을 표현했을 때 기전력이라고 하는 E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N 2의 DT분의 D 파이죠. 파이 자리에 이거 들어온다.
제가 한번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굳이 유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결론식만 좀 봐주셔도 충분해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을 때 마이너스 n2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는 것이니까 파이 m은 필요 없으니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파이 m은 앞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오메가도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오메가도 써주고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미분하다 보니까 사인 오메가 t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뭐가요? 기전력이. 그러면 여기가 N2 2차니까 이것도 2차 측 코일의 즉 N2에 나타나는 유도 기전력이다. 그럼 이렇게 이제 지금 된다면 자, 기전력 값이 이렇게 지금 표현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위상 설정하게 되면은 각 시간마다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게 되니까 귀찮다 이거죠. 그럼 얘는요. 반응하지 않게 표현하자. 얘를 없애버리면요. 없애려면 0이 되면 안 되죠.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된다. 그럼 얘가 없어지면서부터는 기전력의 이름이 뭐가 되느냐?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차피 방향성은 다 고려했죠. 자속 내려오면 기전력은 윗방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방향은 표현하지 말고요, 이제. 그러면 N2 파이 M 오메가가 남았죠. 이때 오메가 쪼개게 되면 뭐가 됩니까? 2 파이 F가 되죠. 그 다음에 자속 N2 권수, 2차측 권수는 있을 것이고 파이 M 설정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최대값이다 보니 우리가 이걸 실효값으로 바꾸려면 양변을 뭘로 나눠요? 루트 2로 나눠줘야 되죠. 루트 2로 나누면 실효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효값으로 표현된 2차측 유도기전력이다 라고 하면 여기도 루트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왼쪽 나눴으니까 오른쪽 나눠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랑 1.414 얘랑 3.14 곱하기 2니까 6.28이죠. 6.28을 1.414로 나누면 얼마 되느냐 하면 4.44가 됩니다. 그 다음 주파수 나오고 2차측 권수 나오고 최대자속 파이 m 이렇게 표현되게 되면은 변압기의 유도기전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몇 차측? 2차측에. 그러면 2차측 유도기전력을 여기다 한번 간단하게 기재를 하면 4.44 주파수 2차측 권수 최대자속 파이 m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때요. 여기 기전력 E2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E2하고 E1은 즉 E1을 구하면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이때 기본 조건이 왼쪽 철심의 굵기랑 오른쪽 철심의 굵기가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 철심의 즉 자로에 흐르는 자속의 양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럼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은 1차와 2차의 차이점은 주파수 같고 자속량 같으니까 권수만큼만 차가 생기겠네요. 여기가 N1. 그러면 이제 기전력 값 E1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4.44의 주파수의 가문수의 최대자속 파이 m 이런 형태로 1차측 유도 기전력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을 가운데 쭉 당겨줍니다. 왜 이제 기전력식은 다 얘기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변압기 특성 중에 하나 중요한 뭘 찾느냐? 권수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어차피 신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바로 약분 들어갈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파이 m 약분시켜버리고 주파수 약분시켜버리고 4.44 약분시켜버리면 1차측 유도기전력과 2차측 유도기전력은 누구에 따라서 1차측 가문수, 2차측 가문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권수의 비로 표현한다. 1차측 전압과 2차측 전압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죠. 따라서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N2분의 N1이다. N2분의 N1이다. 그것은 곧 전압에 대한 형태로 표현하면 E2분의 E1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하나 더요.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변압기에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지금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변성하는 기기란 말입니다.
그럼 전압을 변성하는 기기지 전압을 새로 만들거나 전압을 소비하는 기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변압기라는 말의 의미가, 자, 전압을 변성한다. 그 말은 이제 들어오는 입력이 있으면 나가는 출력이 있을 텐데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값이 예를 들어서 100V 암페어라면 나가는 값도 얼마예요? 100V 암페어가 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변압기 내부 손실이 없다라고 했을 때, 변압기 특성만 고려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들어오는 입력값과 나가는 출력값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요. 만약 들어오는 쪽의 전압과 전류가 예를 들어서 100V에, 여러분 100V인데 전압이 100V면 전류는요 1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갈 때는 100V가 똑같이 나가는데 만약에 전압이 10V가 됐다면 전류는 몇 A가 돼야 돼요? 그죠? 10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변성하는 건 결국 누구를 바꿔주는 거냐면 전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개념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변압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일하는 게 전압이라고 했어요? 전류라고 했어요? 전류라고 했죠. 그럼 집에 전류가 제대로 많이 잘 오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손실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류를 줄여서 보내다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전류를 또 키워주고, 또는요 필요에 따라서 전류를 또 줄여주고, 그렇죠? 그래서 전류를 키우거나 줄인다라고 했을 때 전류가 직접 안 바뀌니까 누굴 바꿔서 전압의 크기를 바꿔서 전류의 크기를 변성한다. 그게 변압기의 주된 임무죠.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압이 100V에서 전압이 10V로 바뀌었어요. 그럼 전류가 1A에서 전류가 10A로 바뀐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전압의 변화에 대해서 전압은 10배 줄었지만 전류는 10배 커짐으로 그 건수비 또는 전압비 형태와 전류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따라서 I1분의 I2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압비, 건수비, 전류비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표현이 돼서 변압기 가장 중요한 특성인 형태가 나왔는데, 얘만 가지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다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하나 더 외우셔야 돼요. 뭘 외워야 되느냐? 원래는 3개인데 하나만 정리하도록 하죠. 1차 측 저항 R1이라 하는 것은 2차 측 저항 R2라는 것의 건수비 제곱의 곱만큼 해줬을 때 같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은 다시 뒤쪽에서 정리하도록 하죠. 그 정도까지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봐줘야 될 것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사시험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파이엠 있죠? 요 파이엠에다가 이렇게 하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B는 자석 밀도고 A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여기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자석 밀도 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도 많이 표현했는데 웨버 퍼 미터 스퀘어 형태로 표현을 했었죠. 이게 지금 면적분의 자속, 개체수에 대한 형태고, 면적은 A로 많이 표현하고 자속은 파이로 표현을 해서, 그래야 면적분의 자속의 크기니까 자속 밀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단위 면적당 살아가는 사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인구 밀도죠. 그 인구 밀도에다가 다시 면적을 대한민국 총 면적을 곱해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총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석 밀도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면적을 갖다 곱해버리면 파이만 남고 BA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처럼 최대 자속이라고 하는 건 자석 밀도와 면적 A의 곱으로도 표현된다는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요, 변압기의 기본 개념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되는 유도기 전력, 그 다음에 전압비, 건수비, 전류비 다 구해졌고, 저항비 개념도 다 설정이 된 거죠.
또 변압기가 주로 하는 게 전압 변성을 통해서 전류 변성을 시킨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보신 거고요. 자, 그럼 여기 잘 정리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변압기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구조 또는 보호 방식부터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계산 수식부터 막 들어가게 되면 서로 힘드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부터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변압기의 보호 방식이라고 설정하면서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서 참 많은 문제 또는 실기까지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좀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변압기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 오랫동안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요, 변압기를 이제 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철심이 이렇게 있고 코일을 감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코일을 잔뜩 감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변압기를 제작하는 장소가 무슨 뭐 이제 습도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먼지도 없고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환경에서 그냥 이렇게 감아주죠. 뭐 겨울에는 건조하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장마가 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습도가 높다 보니까 철심이나 코일에 수분이 많이 묻어 있죠. 그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 추후에 이제 산화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면서 능력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철심이나 코일의 어떤 사용, 어떤 기간, 또 효율 등등을 높이기 위해서 철심이나 코일 감은 다음엔 반드시 말려줍니다. 건조법 3가지를 설정을 먼저 하죠. 첫 번째, 이제 열풍법. 우리가 이제 아침에 뭐 출근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학교 공부를 한다든지 했을 때 급하게 일어나서 머리를 감은 다음에는 헤어드라이기를 막 말리고 나오죠. 뜨거운 바람을 가지고 머리카락을 말리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철심이나 코일에다가 감아놓은 상태에다가 헤어드라이기를 쭉 말려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심이나 이 코일의 표면에 묻어있는 수분 제거가 다 되는 거죠. 그게 열풍법이다. 두 번째, 단락법이라는 게 있어요. 단락법은 우리가 코일을 감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겹으로 감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제대로 감으면 이게 계속 굵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왼쪽에 있는 코일과 오른쪽에 있는 코일 거의 맞닿을 정도까지 코일을 많이 감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면으로 한번 표현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 철심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구리선이 감겨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헤어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게 되면은 표면에 있는 수분은 제거되지만 안쪽에 있는 수분들은 제거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2차 측을 붙여버려요. 그리고 1차 측에서 아주 작은 크기의 소전류를 집어 넣어주게 됩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소전류를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구리선에서는 동손이 발생해서 철심에서는 철손이 발생해서 틈과 틈에 코일과 코일에 사이에 묻어있는 수분을 싹 제거할 수 있다. 그게 단락법이에요. 세 번째가 진공법입니다. 이 3가지 간단하게 외워주시고요. 진공법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변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변압기를 여기다 설치하고자 하는데, 처음에는 변압기를 초창기 때 사용할 때는 코일 철심이나 코일 감고 그냥 놓고 썼겠죠. 그런데 여기에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 사람이 건드리게 되면 감전사고가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노출이 돼 있다 보니 수명이 그다지 길지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전사고도 방지하고 어떤 노출이 돼서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 현재 변압기는 대다수가 다 함에다 집어넣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 함을 잡아서 볼트로 양쪽을 조여서 고정을 시키고, 그 내부는 절연을 시키고 지면과 이격을 시켜서 진동도 억제하고 수분의 침투도 방지하기 위해서 절연칸을 설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변압기 철심이 자리를 잡고 있겠죠.
그 다음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을 것이고요.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해줘야 진공법이 되느냐? 여기에 구멍을 뚫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한쪽에서는 공기를 계속 빼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뜨거운 공기랑 기름을 집어넣기 시작해. 액체. 천천히 액체를 채우죠. 천천히 채워나간다. 천천히 채워나가게 되면은 기름이 지나간 부분, 그럼 그 기름에 잠겨있는 부분은 기름이 천천히 들어가다 보니까 코일과 철심 사이 틈에 다 기름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기름에 잠겨있는 부분은 공기랑 산소랑 뭐 형태랑은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한다고요? 진공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을 쫙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름을 채워줬는데 이 기름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변압기유 또는 절연유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력공학에서는 절연유, 실기시험에서도 절연유, 기기에서나 변압기유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변압기유를 채웠다라는 거죠. 그럼 변압기유를 사용하는 목적을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목적엔 무엇이 있느냐? 절연과 냉각입니다. 변압기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절연과 냉각. 자, 이걸 이쪽에다 적죠. 변압기유. 변압기유 사용 목적이 뭐라고요? 절연과 냉각. 그럼 절연과 냉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변압기유, 우리가 저기다 채워주는 변압기유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될 거냐? 첫 번째는 절연 능력이 좋아야 되니까 절연 내력이 커야 돼요. 약간의 이상전압이 좀 가해진다 하더라도 어때요? 잘 버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예를 들어 전선을 가볍게 이제 뭐 좀 콘센트를 하나 빼려고 전선기 접속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접속 부분에 테이핑을 하죠. 왜요? 우리가 만졌을 때 감전사고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비닐 테이프, 즉 스카치 테이프를 하는 게 아니라 걔보단 절연 능력이 좋은 고무 테이프, 절연 테이프를 하는 거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점도가 작아야 됩니다.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열을 받으면 올라가고 차가워지면 내려오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죠. 즉 냉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좋은 상태에서 쓰려면은 물하고 물엿 중에 유동성이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물이 유동성이 좋은 거죠. 물엿은 끈적끈적한 거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인화점이 높아야 됩니다. 불이 붙는 온도가 높아야 된다. 인화점. 네 번째는 응고점. 뭉치는 거죠. 응고점이 낮아야 되죠. 즉 불이 붙는 온도, 어는 온도 또는 응고되는 온도. 사실상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그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인화점이 아주 높아서 불 붙는 온도가 높아서 변압기유를 쓰다가 그 불 붙는 온도까지 못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인화점이 낮아버리게 되면은 변압기유를 쓰다가 그 온도가 돼버리면 잘못하면 변압기유가 불이 붙어서 빵 하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변질되면 안 된다. 이때 변질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뭘 말하냐면 열화나 산화를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열화되지 말고 산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때 계속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이때 열화 및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될 거냐. 지금 보시다시피 변압기유를 꽉 채우지 않았어요. 변압기 함에다가. 꽉 채우지 않았으면은 이제 위에는 이제 기체가 채워지고 있는데 그 기체가 N2, 즉 질소가스가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질소가스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의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 굉장히 안정된 상태의 기체인데 이 질소가스가 상태 변화가 거의 일어나질 않죠. 그러니까 변압기유와 표면적으로 만나더라도 변압기유의 상태 변화를 야기시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압기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여기 철심이나 그 다음에 구리선에서도 뭐가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하겠죠. 그 열을 변압기유가 흡수하는 거거든요. 변압기유가 흡수하게 되면은 변압기유는 액체니까 팽창을 하죠. 그럼 변압기 유면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질소가스가 여기를 꽉 채우고 있으면 이 변압기함 내부 압력이 확 증가가 되죠. 그럼 잘못하면 변압기함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철심이나 코일에서 열이 발생해가지고 변압기유가 그걸 흡수해서 변압기유가 팽창을 한다라고 했을 때, 팽창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변압기함 내부의 압력의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부 압력과 동일하게 좀 만들어 보자. 단 그 과정에서 외부의 수분이나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형태로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함 상단부에 드럼통 같이 생긴 둥그런 통 하나가 올라가는데 그 둥그런 통은 어떤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요. 중간에 이렇게 이제 고무막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유가 팽창하게 되면 질소가스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럼 질소가스가 올라가게 되면 고무막은 평평하게 있다가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죠. 부풀어 오르게 되면은, 여기도 부풀어 오르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공기가 있었어요. 공기가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변압기 유가, 즉 철심이나 코일에서 발생한 열이 적어지면은 변압기 유 팽창이 다시 수축이 되겠죠.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그러면 이게 내려오게 되니까 질소가스도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풀어 올랐던 고무막이 다시 펴지게 되죠. 부풀어 올랐던 게 펴지게 되면은 나갔던 공기가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공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호흡작용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호흡작용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또 쓰고 하셔야 되니까 개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변압기의 호흡작용식, 즉 공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 보면은, 공기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 보면은 그 들어오는 공기가 누굴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수분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장비 안쪽에 노즐 형태로, 수도꼭지 형태로 표현된 부분 끝쪽에는 브리더라고 하는 호흡기를 설치합니다. 호흡기에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이나 또는 실리카겔을 이용해서 이제 수분 제거를 한다. 거기까지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장비가 고무막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분이나 산소를 제거하고 호흡기까지 달고 있어서 더 이제 효과를 높이는 거죠. 그때 쓰는 이 장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콘서베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즉 콘서베이터가 있기에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변압기유가 쉽게 흡수할 수 있고, 그래서 열 현상을 또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쉽게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부피가 팽창하더라도 변압기통이 깨질 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외부 공기와 즉 산소와도 차단을 시켜주니까 산화 현상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화 및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굴 쓰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콘서베이터를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서베이터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그 정도까지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처음에 변압기를 잘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 이 공기 또는 기체가 있는 쪽에서는 질소가스만 100% 다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진행이 되면 질소가스의 순도가 점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콘서베이터하고 변압기 함 사이에 기둥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기체 상태를 파악 또는 분석하기 위해서 계전기를 하나 놓는데 그게 부흐 홀즈 계전기라고 합니다. BH라는 약호를 쓰고 있어요. 즉 부홀즈 계전기가 그 변압기하고 그다음 콘서베이터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기체 상태를 분석을 하는데 왜 분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 변압기 함에는 절연유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전기 설비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전류가 흘렀을 때 누설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즉 코일에서 전류가 흘렀을 때 누설 전류가 변압기 쪽으로, 변압기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흘러간다. 그러면은 절연유하고 누설 전류, 즉 전기 에너지가 둘이 만나면 전기 분해가 일어나요. 전기 분해가 일어나면 그로 인해서 부산물이 생기는데 그 부산물이 뭐냐 하면 슬러지, 그리고 중요한 게 수소가스죠. 변압기 내부에 즉 변압기유를 집어넣었을 때 전류가 이제 누설 전류가 흐른다든지 사고로 인해서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전기 분해 현상으로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질소가스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누구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수소가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소가스가 어느 일정량 이상이 되면요.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 산소랑 적당히 섞이면 터져버리거든요. 발화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호홀즈 계전기를 가지고 보호를 하게 된다. 여기에는 기체 상태를 분석하여. 그 정도까지 하나 또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설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 다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그 공부하는 그 현장 또는 지금 우리 강의실 천장을 보니까 형광등이 있죠. 그러면 그 형광등이 점등이 됐다.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라 좀 더 파고 들어가면 그 형광등 기구에서 아래로 누설 전류가 아주 미세하지만 흐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누설 전류가 흐를 수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 분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줘야 될 것이 만약에 얘랑 들러붙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단락 전류가 흘러서. 그래서 1차 측 들어오는 전류와 2차 측 나가는 전류의 형태를 계속 비교해가지고 자 만약에 1차 코일, 2차 코일이 들러붙질 않았으면 들어오는 전류값과 나가는 전류값은 그 변압기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정하겠죠. 그런데 이게 달라붙어 버리게 되면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흘러가는 전류 개념이 같아진다. 또는 순간적으로 확 증가된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설계한 내용과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 아 이건 고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때 쓰는 게 차동 계전기. 차동 계전기는 변압기 뒤쪽 또는 전력공학 쪽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보호할 때 쓰는 계전기 2개 꼭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잡아줘야 될 게 뭐가 필요하냐면 냉각 방식이에요. 냉각 방식. 냉각 방식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압기 찰심과 코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고 그 열이 쌓이면 나중엔 타버리니까 효과적인 냉각을 위해서 변압기 U를 쓰는 거죠. 그러면 변압기 U가 열을 잘 흡수했어요. 그때 이 변압기 자체가 일하는 양이 그다지 많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혼자 냉각이 됩니다. 그냥 그것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얘가 용량이 좀 크고 계속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열이 계속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빨리 식혀줘야 돼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 그림을 추가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 이제 방열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방열기. 방열기를 이렇게 잡아보죠. 이게 지금 뭘 표현하는 것이냐 하면 변압기 U가 철심의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면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만 도는 것이 아니라 얘를 이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변압기 U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가 될까요? 공기와의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여기서 방사는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방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효과적으로 잘 식혀지니까 다시 잘 들어와서 순환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죠.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면은 교재에서 냉각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유입 잔행식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필기에서는 ONAN이라고 표현됐을 거예요. ONAN 그걸 이렇게 놓으시고 좀 이해만 좀 해주시면 쉽게 외워집니다. 여기서 O는 오일, 기름이에요. 기름. 자, 오일. 그 다음 N은 내추럴, 자연적으로. A는 에어, 공기. N은 자연적으로, 내추럴.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기름이 순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 거죠. 방열기 쪽에서. 만약에 바람이 좀 부는 것도 자연적인 거죠. 바람이 좀 불면은 방열기 쪽에서 냉각 효과가 좋을 거고, 바람이 안 불면 냉각 효과가 안 좋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ONAN은 유입 잔행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OF, AF라 하게 되면요. O는 오일입니다. 그대로 기름. F는 포스 힘을 가했다. A는 에어 공기. F는 포스 힘을 가했다. 그러니까 기름에 힘을 가한다. 그 말은 뭘까요? 여기에다 펌프를 갖다 설치하고 여기도 펌프를 설치해서 강제로 기름을 밀어 넣고 강제로 기름을 빼서 강제 수단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속류 기름을 보낸다는 얘기죠. 힘을 이용해서. AF는요. 에어 공기에다 힘을 가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다 팬을 달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팬을 달아가지고 얘가 우웅하고 돌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바람이 나오겠죠. 그럼 보다 효과적으로 냉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속류 풍냉식. 그죠? 바람을 이용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요. 여기서 A 대신에 W가 들어가면 뭘까 될까요? 워터, 물, 순행식이 된다. 이런 형태로 놓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냉각 방식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냉각 방식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냉각 방식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변압기 열화 방지 부분은 다 얘기된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절연물의 종류와 최고 허용 온도, 그거 부분만 좀 보죠. 지금 거기 절연물의 종류와 최고 허용 온도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Y종 보이시죠? Y종의 종이 보이세요? 종이? 종이라고 하는 게 지금 Y종인데 그 Y종이 지금 몇 도까지요? 90도까지 허용한다라는 거죠. 즉 종이를 가지고 절연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분필 두 개가 도체인데 둘 사이에 전류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다 종이를 갖다 꼈다라는 거죠. 종이를 갖다 껴주게 되면 절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런데 그 종이의 절연 능력을 몇 도까지만 신뢰한다? 90도까지만 신뢰하지 그 이상이 되면 좀 신뢰하기 어렵다. 그게 바로 절연물 종류, 그에 따른 최고 허용 온도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종별로 나누었을 때 허용 온도를 매칭시켜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Y, A, E, B, F, H, C. 자, Y종은 90도, A종은 105도, E종은 120도, B종은 130도, F종은 155도, H종은 180도, C종은 180도 초과. 이렇게 해서 표현되죠. 매칭시켜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필기든 실기든 꼭 나옵니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외우셔야 된다. 이때 그나마 좀 쉽게 외워보고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은 A종, E종, B종 뭐 이쪽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근데 H종도 나오고, 예, 뭐 다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좀 쉽게 가보자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 얘랑 이제 즉 요걸 나눠주는 거죠.
어떻게 나눠주느냐? B가 가운데 있으니까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 3개, 아래로 3개가 있다. B를 가운데 놓고. 그때 위에 3개가 있는데 YA, 이거 뭐 영어 이니셜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 뭐 중동에 돈 많은 나라 있죠. UAE 뭐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 다음 FHC가 영어 이니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DHC 뭐 이렇게라도 뭐 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이걸 꼭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지금 숫자상 2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숫자 2, 알파벳 2. 그래서 2종은 120.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 이제 숫자가 13인데 B가 아니라 13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0. 그 다음에 F. 이게 지금 F가 여러분 숫자 5를요 바르게 쓰면 이렇게 쓰면 5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급하게 쓰면요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대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F 모양이 꼭 뭐다? 5랑 비슷하다. 그래서 F는 155. 뭐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 또는요 저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얼마예요? 15. 이 둘 사이 차이 105, 120, 15. 둘 사이 차이 10. 이 둘 사이 25죠. 얘랑 얘 더하면 25. 15가 몇 개? 2개. 25도 2개. 뭐 저는 이렇게 외웠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로도 외우고 막 하거든요. 무조건 꼭 외우셔야 된다. 그 정도까지. 거기에 있는 저작물의 종류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 변압기 보호 방식, 구조적 특성에 대한 얘기 쭉 진행을 했습니다. 절대 꼭 외우셔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보호 방식 파트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등가이로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